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오늘 2차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만남에서 두 후보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먼저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번째 단일화 협상 결렬 뒤 다시 얼굴을 맞댄 김문수, 한덕수 후보. 일단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회동 양상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먼저 오늘 내일 중으로 단일화 결판을 짓자고 압박하고 나선 건 한덕수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내내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나 을지문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단일화를 공언해온 점을 지적한 겁니다.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이에 김 후보는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란 요구엔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은 절차대로 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임을 부각했습니다.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죠. 국민의힘 이번 기호를 받기 위해 하루빨리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한 후보와 대선 후보 등록일인 오는 11일 이후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김 후보 간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두 후보는 한 후보의 입당 여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후보가 11일 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점을 고리로 그렇다면 왜 애초 입당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고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시나요? 그런데 한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일화가 되면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의견 차이만 확인한 두 후보는 1시간 만에 회동을 종료했습니다. 애초 당내에서 기대했던 두 후보의 아름다운 단일화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내홍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 압박은 해당 행위라고 날을 세우자 지도부는 한심하다고 받아치며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양자 대결 여론조사 등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한 바로 다음 날 김문수 후보는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김 후보는 당원 당규상 당무 우선권을 꺼내들고 다음 주 방송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에 단일화를 끝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김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당이 한 후보의 이른바 꽃가마를 태우려 한다며 지도부를 정조준했습니다. 한덕수 후보 초대론에 지나지 않지 이건 단일화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경선은 뭐고 참여한 모든 국민과 당원과 후보들은 뭐냐. 이런 점에서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당 지도부는 격양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즉각 단일화를 공언하며 당선된 김 후보가 이제와 말바꾸기를 한다며 언성 높여 질타했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재자로 규정한 대권 경쟁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빗대기까지 했는데 지도부는 예정대로 이번 주 양자 여론조사를 통해 11일까지 단일화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후보 교체를 시사하는 초강수까지 두며 김 후보자 결단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그 여론조사 이런 거 계속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결단도 낼 수 있다.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내 2당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전면전을 불사할 만큼 극한 대치를 벌이는 건 우리 정당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단일화 논의가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흐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단일화가 성사돼도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명시적으로 후보 교체를 단언하지는 않으면서도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여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없이 완주를 결심할 경우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 등록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의 난항을 겪는 국민의힘엔 여론조사와 도장이라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당은 우선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조사를 진행해 단일화 명분을 쌓는다는 계획인데 쟁점은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 교체의 명분이 되냐는 겁니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내 선관위와 지도부 판단에 따라 후보자 선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원이 원한다는 것만큼 상당한 사유가 뭐가 있냐는 논리입니다. 87%가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원들의 뜻으로 인해서 정당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 김 후보는 자신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으로 향했는데 당은 정당 정치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판례가 적용될 거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도장 안 찍어주면 국민의힘 후보로 뛸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당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 측은 설마 당이 대통령 후보를 아무도 안 내는 악수를 두겠느냐며 애둘러 압박합니다. 비대위원장께서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법률 관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내에서도 기호 2번이 없는 선거는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도부도 후보를 안 내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계획인데 다만 연대 불발 시엔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단일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의 도장 없이는 선관위에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를 바꾸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단일화를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당내 분란에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막장 사기극이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라는 탈을 쓰고 역모를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 대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를 당 후보로 옹립하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억지 단일화 막장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한사코 싸고 돌더니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는 못 쫓아내 안달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 쟁탈전에 들어간 거라며 내란 방조자를 내세워 친윤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당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가 안 된다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살아온 삶을 비교하며 결국 김 후보가 대선 후보 자리를 지킬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자란 잡초 같은 근성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의 저 치열함에 못 견뎌요. 다만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광훈 목사가 상황이 된다면서 그런 대한민국이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가 광주 사태란 표현으로 비난을 받자 이재명 후보도 같은 표현을 썼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이 격화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다음 주 현직 대법관 12명을 상대로 국회에 청문회를 예고한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게 속전속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배경을 따지기 전에 이미 흔들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선 사법권 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빗발쳤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범진보 정당과 함께 특검법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일단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소정당에선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게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보복 협박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법원을 짓누르는 순간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헌법 파괴 행태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 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권력을 견제하는 건 국민이라며 사법 개혁을 대선의 화두로 띄운 건 불신을 자초한 대법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 카드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 진행과 민주당 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 소집이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경제계 민감 현안에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자고 말했는데 이 후보가 다시 우클릭 경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파기환송심 연기로 재판 리스크를 덜어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을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며 다른 나라와의 연대, 신산업 육성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는 길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며 그 중심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우리가 변모해 가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 후보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두고 경제단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후보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자며 갑자기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문제도 재차 언급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의심하고.
이 후보는 또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험지 바닥 민심 훑기에 이어 경제계 접촉면을 넓히면서 연일 광폭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성장을 거듭 중시하면서 중도층과 무당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오늘 오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은 1시간 만에 끝났고요. 그 회담 전 과정이 생중계됐습니다. 주요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두 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만약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한 후보님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그러시고 밖에 계십니까? 지금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22번이나 아니 22번을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장?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1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러면은 이제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도 또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2차 단일화 회담이 있었는데 손을 맞잡고 시작을 했고 포옹을 하면서 끝났는데 합의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두 분은 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 먼저 들어볼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지도부하고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대선 후보가 갈등을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와 같이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이 상당히 뒤처져 있었는데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를 마지막에는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빅데이터 분석을 해봐도 언론 점유율이 거의 8대2 정도 그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일지 아니면 결국은 이것이 보약이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그리고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금은 비판도 하고 이게 당이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말 심한 그런 비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한테 맞설 수 있는 그리고 1대1로 맞서서 나중에 대선 물론 한 달도 아직 한 20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일단 결론은 안 났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은 집중돼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냥 우리 대중가요의 가사로 한 줄을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중가요 중에 평행선이라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중약하고 끝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네 이런 가사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이 두 분의 오늘의 만남이 마치 이 가사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원칙도 명분도 없는 이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가지고 전 국민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드는 이런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단일화하는 과정을 좀 제가 지켜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 형식이 저렇게 그 오픈된 공간에서 언론인, 정치인, 그리고 이 회담의 주인공 모두가 뒤섞여서 저렇게 대화하면서 과연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주장만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처음부터 저기에 투영됐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공개 싶습니다. 생중계라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선을 일단 두 후보가 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평행선이 시점이었습니다. 네. 11일. 오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덕수 후보는 그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다음 주에 마무리해야겠다고 그러고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이 시점과 관련해서. 뭐 양쪽이 내세우는 걸 저도 다 들어봤는데 네. 일면 다 일정 부분 타당성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서로 설득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저런 것이 일부러 기획하거나 뭐 소위 말해서 어떤 쇼를 하기 위해서 저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하게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애초에 저는 이것이 당 선관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뭐 8강, 4강, 2강 한 명 이렇게 해서 뭐 한 28일 동안 한 것보다도 차라리 4강에서 한덕수 총리를 사퇴시키고 사퇴하고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4강부터 합류해서 경선을 치렀으면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당과 그리고 국민들 50%가 이제 국민들 저기 경선으로 해서 뽑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명실상부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경선을 통해서 그래 좋다 경선하자 해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한테 넘기셨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했을 때 정치적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며칠 못 가고 혹시 낙마되면 그 비판도 오롯이 김문수 후보한테 쏠릴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한 1주, 2주 정도 뭐 2주 너무 기니까 1주 정도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한테 김문수 후보가 이런 사람이다 해서 토론을 한번 하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경선을 해서 안전하게 만약에 지면은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 말자 그런 것이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11일이 지나면 다시 2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일이 지나면 12일부터는 대선을 뛰더라도 당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당장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한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거 공보물부터 해서 유세차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하게 지금 뭐 후원 모금도 아직 못하고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한덕수 총리 개인 돈으로 300억 정도를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타당 있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당내 민주화의 어떤 당원 당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장 교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먼저 한 4강쯤에서 먼저 입당을 해서 그때 경선을 같이 치렀으면 어떠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무소속 후보가 당의 선출 후보를 압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강한 명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8강, 4강, 2강 해가지고 결승까지 치러가지고 최종적인 후보로 선출된 당의 공식 후보잖아요. 그런 당의 공식 후보를 지금 당의 지도부와 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오히려 당 지도부가 보다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덕수 후보를
보다 일찍 사퇴시키고 당의 후보로 참여시켰어야 됐다. 그래서 함께 경선을 치렀다면 오늘과 네. 같은 이러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경선 끝난 다음에 나타나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것이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 중에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목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배경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나온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정확하게 어떤 출마의 명분을 가지고 나온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국민들 앞에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당신이 22번이나 약속했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 말씀만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았거나 누군가 출마를 한덕수 후보에게 종용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단일화가 확실히 이루어질 테니까 믿고 나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후보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아까 앞서서 얘기했죠.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수차례, 그 22차례라고 이제 꼭 집어가지고 이제 숫자를 그러니까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22차례라고 꼭 집으면서 그렇게 단일화하겠다고 외쳤는데, 즉시 그러니까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면 즉시 단일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미루는 것이냐. 이 논리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뭐 전략이라는 것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임기를 채우지 3년을 하겠다. 국민들한테 표로 심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으로서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합쳐야 됩니다. 모든 세력을. 그래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개헌을 빌미로 한 과거의 DJP 내각제 개헌처럼, 개헌을 공약한 것처럼 DJP 연합, 이것을 이제 가상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반 이재명 빅텐츠를 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것이지 즉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시점은 일단은 당무 우선권을 가진 후보한테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일단 한나라당,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보면은 74조에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통령 후보에 당선된 순간 당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보다도 후보 자신이 주도를 해서 후보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외부 세력과의 어떤 정치적 연대, 이런 것들을 하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5월 3일 전당대 끝나고 바로 5월 3일 저녁 7시, 8시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캠프에 와서 단일화를 하세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하면서 사무총장을, 장동혁 의원을 내정을 해서 추인해달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 추인을 안 해준 건지 장동혁 의원이 고사한 건지 그건 팩트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당에서 후보가 뽑히면, 이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에 의해서 후보가 뽑히면 그러면 이 후보가 대선 후보입니다.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가 당연히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대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당에서 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상당히 비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수가 틀리고, 거기에다가 선대위 구성은 안 해주고 한덕수 후보하고 예비 후보입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하고 단일화해라. 이것만 압박하니까 대선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보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대가 한덕수 후보이기도 하면서
당 지도부하고도 지금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갈등이 상당히 이제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김 후보가 먼저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그 자리에서 당의 로드맵을 사실상 일축하고 본인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짧게 한번 좀 답변해 주시죠. 김문수 후보의 로드맵은 뭡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절차를? 지금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 대선 후보로서 통합도 본인이 주도로 해서 하고 선대위도 본인이 구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당에서 지금 사무처에서 막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한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지금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말미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랑 단일화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방송 토론도 하고 이후에 여론조사도 하고 다음 주 주말쯤에 이제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단일화 후보를 뽑자.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한덕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11일까지 안 하면 등록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에도 선제적으로 입당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11일이 지나면 그 대선 레이스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반발에도 당 지도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어제 제안했던 TV 토론 그리고 여론조사 절차를 진행해서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의 투톱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TV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두 분 후보께 제안했고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저는 바로 김문수 후보가 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덕수 후보를 끌어드는 것이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당 지도부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은 대선에 나갔지 대선 관리를 했겠습니까? 지금 목소리 톤만 봐도 지금 양측이 얼마나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지 알겠죠. 당은 김문수 후보가 불참하더라도 여론조사 계속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 시간이 오늘 저녁 7시부터였거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당 지도부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목소리도 들으셨지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알량한 지위라는 표현, 또 한심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마치 지금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의 선거 캠프 또는 선거 대변인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어떤 걸 하나 했냐 하면 본인이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본인의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후보이고 이 후보의 지위를 다른 사람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해달라라는 것을 법원에다가 지금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그래서 다시 경선을 다시 치르는 이런 행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런 부담감이 아까 오늘 낮에 있었던 이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의 2차 회동 이후에 당이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나 그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지 못한 모습에서 지금 당이 얼마나 질이 멸렬한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팩트는 하나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7시부터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당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데 책임당원한테 전화가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당 지도부와 지금 뭐 여러 가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접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에서 법적 조치로 이렇게 이제 흐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와 후보 간에 그리고 지도부가 한덕수 총리와 후보 단일화가 해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후보가 될 경우를 상정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소집도 해놨는데 그것도 또한 뭐 가처분을 해서 오늘 2시 반인가요? 가처분 심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도 오늘 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극한적으로 가는데 그렇게 극한적으로 가다가 또 정치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어떤 물꼬를 트면 또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보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당했죠. 이런 탄핵을 2번 당한 정당에서 이제는 물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어떤 절차적인 어떤 당내 민주화를 지키면서 그리고 다시 우리의 주 상대는 민주당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가 다 가져가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도부와 후보 측은 자중자애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결말은 긍정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당위성에 의해서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들어갔고 그 결과가 어쨌든 나오려면은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일찍 나올 거잖아요. 11일 이전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빠르면 내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 이제 명분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를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김문수 후보가 당원 74조라는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모든 사안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경선을 치루었고 그 경선에서 최종적인 후보로 확정이 되어서 공식적인 발표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에서 그 후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시작된 것이고요. 지금 그동안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 특히 뭐 홍준표, 뭐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뭐 여러 후보들이 일단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외부의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 당의 공식 후보를 교체하는 사실상 단일화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후보 교체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방어권을 쓰고 적법 절차를 통해서 후보의 지위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불과 3일만 있으면 후보 등록이 끝나는 시점이고 지금 뭐 제2의 옥새 파동이 나오니 많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이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인용된다면 뭐 굳이 당에서 이 도장을 직인을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얼마든지 후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버틴다면 당도 상당히 난처한 당혹스러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했죠. 필요하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했고 이거 콕 집어서 이거를 뭐 선수 교체하겠다, 후보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됐고 11일에 전당대회를 소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후보 교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후보 지위 확인이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실제로 법적으로 이게 후보 교체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당원 당규가 일단 중요할 텐데. 뭐 당원 당규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8강, 4강, 2강 그리고 5월 3일 날 한 명으로 김문수 후보로 당 대선 후보로 결정이 돼서 단 선관위원회가 발표를 하고 그것을 공지까지 한 상태입니다. 선관위원장 이름으로. 물론 당에서는 지금 당헌 제74조 2에 보면은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후보가 어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은 선관위의 심의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이 사유가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을 당하니까 뭐 지금 최근 2000년대로 처음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대선 후보가 출마하려면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만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특례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를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출마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후보 교체를 예비해둔 조항은 아니다. 이것은 당헌대로 치를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당헌 당규대로 그대로 치러졌은 정상적인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이제 정치학적 용어, 학문적 용어로는 이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비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단행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이거 가처분하고 그리고 또 가처분을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후보를 못 낼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국민의힘 당헌끼리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헌 제74조인데 74조는 당무 우선권이 있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걸 들고 나오는 거죠. 당무 우선권은 최종 후보가 갔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결정하는 대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74조 2항에 보면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그러니까 당 선관위하고 최고위 의결로 이걸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최종 후보가 선출되기 전 얘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원에서도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당한 사유가 무엇일 것이냐.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 중에 약속한 단일화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보여줬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단일화의 의지가 분명하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 상당한 사유가 정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또 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본인이 후보를 등록하지 않겠다, 본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3일만 버티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사실상 성공하는 겁니다. 그 단일화를 뭐 예정하진 않았겠지만 지금 단일화의 목적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하나가 되면서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단일화 추진 방식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시너지가 아닌 마이너스의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당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아마 지금 오늘 비상의총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데 의원들께서도 거의 멘붕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오늘의 이런 상황이 올 줄을 모르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나올지, 그리고 오늘 밤에 만약에 무리해서 당 지도부가 새로운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그 즉시 또 김문수 후보의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쉽지 않은 난항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일화 문제가 과연 결국에는 어떻게 풀릴지가 궁금한데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하고요, 김문수 캠프의 김행 단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의 저 치열함에 못 견뎌요. 김문수가 보통 독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김재원
비서실장. 예. 그 야무진 의원들이 다 포진해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교체한다? 다음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21세기 용팔이 강목 전당대회가 재현될 것이다. 그거를 할 만한 사람들이 그쪽에 있어요. 그분이 그 무서운 박정희 시절에도 그 고문을 받으셔서 한쪽 귀가 잘 들리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심상정 등 다 부르라고 했을 적에 단 한 명도 불지 않은 분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죠? 그랬던 분입니다. 이분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분 다 김문수 후보의 성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탈레반이다. 꺾지 못할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네요. 당에서. 뭐 탈레반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원칙주의자라고 원칙주의자라는 생각이 말이죠. 들고 예. 당에 뭐 도지사 할 때 20억 그 선거 자금 남은 걸 본인이 쓰지 않고 당에다가 당비로 대납을 해서 당비로 헌납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천동에서 정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렴 결백하고 그리고 살아온 궤적, 인생 스토리가 있는 이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절, 물론 뭐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뭐 투옥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노조 활동도 하고 다양한 그리고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하면서 장관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정을 봤을 때 지금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압박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그 노조 운동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운동할 때 그때 어떤 근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오전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보면서 결기가 대단하고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이다. 뭐 경선을 하면 이길 것이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간은 김문수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덕수 후보가 11일 이후에는 자기는 등록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단일화가 안 되면.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정당 후보를 등록하려면 당에 직인하고 대표 직인이 찍힌 당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욱 대변인께서 제2의 옥새파동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16년도에 당시 김무성 대표 시절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소위 옥새라고 하는 당의 직인을 가지고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본인이 공식적으로 선출된 후보임에 당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본인에게 그런 추천장을 아직까지 안 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11일까지 안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도 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한덕수 후보가 너무 이 정치권을 쉽게 봤다. 특히 공당의 대통령 후보직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SNS에다 쓰셨듯이 용산과 당 지도부가 뭔가 기획해가지고 한덕수 후보를 꽃감아 태워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을 믿고 한덕수 후보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본인이 고난대행으로서 누릴 만한 걸 다 누리다가 이제 와서 나와가지고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나한테 양보해라 지금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가 오늘도 계속해서 보여준 말씀은 약속 지키세요. 저하고 단일화 22번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일화의 약속은 한덕수 후보에게 약속한 건 아니죠.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라는 것을 이 경선에 참여했던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질책을 해야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당원과 국민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단일화를 하려면 여론조사가 필요한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기 대통령 적합도 부분에서
4명의 후보에 대한 적합도가 나왔죠. 이재명 43, 한덕수 23, 김문수 12, 이준석 5. 이렇게 해서 모든 후보의 사이사이가 전부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43, 23, 12, 5. 다음 장 보실까요? 가상 3자 대결 구도인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29. 뭐 이재명, 이준석 비슷합니다. 43대 7 아니면 44대 6인데 김문수 후보가 29고요. 한덕수 후보가 3자 대결로 끼었을 때는 34.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29, 한덕수 후보가 34.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서 한덕수 후보가 앞서는 그런 수치가 나오네요. 요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여론조사인데 김 후보가 시간을 더 갖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이런 여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닐까. 요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이기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대통령 선거를 왜 나옵니까? 저는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당원과 국민이 뽑아준 당 대선 후보인데 만약에 뭐 경선을 하든 간편한 여론조사를 해서 한덕수 후보한테 넘겼을 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레이스 도중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검증 공세라든가 여러 가지 강력한 공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 버티고 지난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그런 사태가 오면 그것은 오롯이 당원이 뽑아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을 검증 기간을 갖자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여론적인 경선에서 만약에 일주일 뒤에 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한덕수 후보한테 모든 걸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일에 대한 본인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29, 한덕수 후보가 34라는 것은 원래 이거 집도끼는 가만히 지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선이 밖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후보가 4% 정도 지금 여기에서는 더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대1로 경선이 진행이 돼서 대선 레이스가 진행이 됐을 때 점점 이 표 차이, 지지율 차이는 점점 좁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김 대변인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의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하겠다. 다음 주 수요일 날 TV 토론회 하고 목금 이틀 여론조사에서 결론 나오는 사람에게 단일화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11일이 지나면 한덕수 후보가 본선 후보 등록을 안 할 가능성.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후보 지위를 갖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지는 단일화. 이걸 상정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이번 주말까지 김문수 후보가 당의 공식 후보로 등록하고 나면 아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인 이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붙게 된다면 여론에서 큰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당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더 앞설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일주일 뒤에 여론조사 를 통한 단일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얘기는 내일 또 다른 국면이 또 펼쳐질 것 같아서 내일로 또 그 주제 넘기고요.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요청을 해서 이제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고 그러나요? 뭐 상당히 덕담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부터 안정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다고 하고 그동안 이제 보수 측의 어떤 이 킹메이커 또는
보수의 책사 뭐 이런 분으로 평가됐던 김종인, 윤여준, 뭐 이석연 여러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윤여준 그 의원 전 장관께서는 지금 저희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와 계시고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저희의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뭐 여러 가지 분들을 통해서 저희 그 이재명 후보가 진보뿐만 아니라 중도를 넘어서는 보수 진영까지의 인사를 아우를 수 있고 그 네. 과정 속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있는 후보다라는 부분들을 각인시키는 데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또 예.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지금의 그 여야 관계보다는 보다 더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여야 관계를 원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더 큰 통합을 주문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표정으로만 봐서도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평탄한 지금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런 이른바 우클릭 행보 대선에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뭐 파란색을 줄이고 빨간색 점을 찍고 그리고 중도 실용주의 그런 것은 과거에 DJP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좀 뭐 불안감이 있다고 뭐 공산화된다 그런 것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인 자민련의 김전필 총재랑 지역 연합을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정서, 재벌 개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호감 정치인 1위에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노력인데 대선 주자는 미래 비전과 그리고 통합을 얘기해야 되는데 단지 중도 실용주의로 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했을 때 가장 공격적으로 할 때 성과가 나는 것이지 만약에 방어 위주로 간다면 이것이 KO 펀치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권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방어 위주로 할 때는 결정적인 한 방을 맞으면 KO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뭐 평등적인 가치, 복지, 진보 이 가치를 올바로 살리는 것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형사재판 3차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기일 이후 3주 만에 법정으로 나오는 건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법원이 지하가 아닌 지상을 통해 출입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경호처에선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주요 관계자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청사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석 당일 경호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일반 피고인처럼 청사 출입구를 이용할 경우 취재진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사전 허가를 받은 언론사는 촬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보안 강화는 유지됩니다. 금요일 오후 8시부터 형사재판 당일 밤 12시까지 필수 업무를 위한 공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모두 청사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 법원 출입로 등에서의 집회는 제한될 뿐만 아니라 플랜카드 등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청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선 끝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간 더디게 진행돼 온 관련 수사가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첫날, 대통령실 측 승낙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던 공수처. 이튿날 오전부터 다시 집행 시도에 나서 6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관 측 협조 아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영장을 제시한 뒤 사실상 임의 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겁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제기된 재작년 7월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이 압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확보된 압수물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목표했던 자료는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책임자 범위 축소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겨냥한 항명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가운데 1년간 표류했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압수한 5천만 원 신권의 행방을 밝혀내기 위해 최근 한국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을 찾아 전 씨 집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적힌 정보의 의미와 지급처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강남 본부에서 검수하고 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전국 22개 지역버스 노조가 오는 12일 동시에 조정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28일 전국 모든 버스가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버스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임단협 협상에 공동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쟁의권을 얻은 서울 버스 노조 외 모든 지역 버스 노조가 오는 12일 동시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5월 28일 첫 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밝힌 전면 파업 대상 버스는 4만여 대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가 모두 포함됩니다. 합의 가능한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 차부터 전국의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서울버스 노조는 28일까지 준법 투쟁을 이어가면서 시와 집중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조는 현재 사업장별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인정소송이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상임금 부담분을 계산해 임금 체계를 노조에 불리하게 개편하려고 든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버스 사업자 측과 버스 준공연제로 재정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임금 체계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부담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이나 또 그 최근에 나온 그 고용부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 임금 체계를 이제 새로운 판결에 근거해서 새롭게 정돈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미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이 전국 버스 사업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사태 두 번째 청문회에서 SK텔레콤 측이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회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아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위원회는 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예고한 대로 국회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또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이번 해킹 사태를 끝까지 파헤치고 대선 이후에는 모든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F 구성할 테니까 그냥 국회가 늘 그랬듯이 이번에 청문회 하고 말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안 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위약금 면제 문제. 책임은 SKT에 있는데 가입자가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따져 물었는데 유심 갈라고 줄 서고 마음 졸이고 여기저기 자기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국가가 불러왔어요? 아니면 고객이 불러왔어요? SK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제하는 규정을 했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저게. SKT 측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정하고 서도 위약금은 꼭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현재 그런 거죠? 예. 가입자 형평성이나 법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경우 가입자 이탈과 이로 인한 손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저희는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약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매출이 저희가 최대 7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 중 SKT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고 유심 인증키만 지금 SKT가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T를 공격한 악성 코드가 홈 가입자 서버 석대 외에 추가로 발견된 점도 밝혀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발표까지는 최소 한 달 반 이상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내일부터 전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립니다. SK텔레콤 측은 내일 아침 8시부터 전체 이용자에게 MMS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선 확인된 유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통지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SK텔레콤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 시스템이 달라 이번 주 안에 통지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 첫날에 이어 둘째 날 오전 투표에서도 새 교황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곧 투표가 재개될 예정인데요. 교황 선출을 뜻하는 흰 연기가 이번에는 피어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입니다. 네,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색깔을 통해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성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 오전 투표에서는 교황 선출이 불발됐음을 알렸습니다. 콘클라베에서는 첫날에만 한 차례 투표하고 둘째 날부터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2번씩 하루 4차례 투표가 반복됩니다. 이에 따라 추기경단은 잠시 뒤 오후 4시, 한국 시각 밤 11시에 투표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투표에서 교황이 선출되면 오후 5시 40분, 30분, 한국 시각 0시 30분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또 불발이 되면은 네 번째 투표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투표 결과는 오후 7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는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만약 사흘째에도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하루 동안 투표를 중단하고 기도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전례에 비추어 현지 시각 8일이나 9일 교황이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I think today, maybe because Francis was selected on the second day. I will be here. I will be here until we have a new pope. I look forward to hearing the proclamation from the balcony. 네, 만약 교황이 선출된다면 그 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흰 연기가 피어오르면 곧바로 성베드로 광장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이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선임 부재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어 새 교황이 흰색 수단을 입고 처음으로 발코니에 나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요. 전 세계인에게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를 내립니다. 바티칸 안팎으로는 여전히 유력한 교황 후보들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역대 가장 규모가 크고 국적도 다양한 추기경단의 최종 선택은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박사들은 교황청 서열 2위인 파롤린 국무원장과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 또 이탈리아의 주피 추기경 순으로 많이 베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화창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때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여름철 폭우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간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는 저기압이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지만 남해안에는 8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2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비가 내리는 동안 여름철 폭우 수준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제주도 산지와 남해안 일대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동시에 하층 제트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륙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 해상에도 최고 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저녁 무렵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는 주말에도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비는 길게 내리진 않겠지만 기온은 뚝 떨어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로 떠났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안 장관은 계약 무산은 아니라며 전화 위복이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체코 정부는 일단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끈질긴 발목 잡기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다만 안 장관은 계약 무산은 아니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체코 정부도 예상 못한 결과라면서 남은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수원의 발전 설비가 얼마나 우월한지 확인하게 될 거라며 5년 뒤 태물린 신규 원전 계약 때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년, 60년, 길게 보면 100년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이제 세계 시장에다가 확보하고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체코 법원의 제동으로 최종 계약은 멈췄지만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체코 총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며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공개한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단가는 지난해 기준 2천억 코루나 12조 7천억 원으로 2기 건설 가격은 25조 4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한수원이 사업 수익성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안 장관은 원자력 사업은 단순히 비용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 시공 능력과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는 2029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으로는 공사가 어렵다며 2년 더 연장된 공사 기한을 제시하자 국토교통부는 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후속 사업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실상 바다 위에 여의도 2배 이상의 공항을 건설하는 초대형 난공사로 꼽힙니다. 이후 정부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에 맞춰 개항 목표를 2029년으로 당겼고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계약자인 현대건설은 공사 난도와 안전 등의 이유로 이 기간 안에 준공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바닷속 연약 지반 안정화 기간에 17개월이 추가로 걸리고 안전을 위해 방파제 일부를 7개월에 걸쳐 먼저 시공한 뒤 매립해야 한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입니다. 추가 공사 기간을 합하면 모두 24개월로 2년 정도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는 입찰 공고문에 맞지 않는다며 설계안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거절했고 국토부는 결국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공기의 재산정 그리고 예산의 조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신공항에 대한 건설 이런 부분도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까지 4차례나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후속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회동도 오늘 빈손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김 후보는 내일 대구, 부산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YTN에 단일화를 둘러싼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지방에 있으면 대응이 어려울 거라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추가 회동 가능성에는 오늘 만남 당시 다시 뵙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니 한 후보의 반응을 기다려봐야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오늘 국회 사랑제 회동 뒤 아직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적 없다고 밝히며 언제 어디서든 볼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그러나 앞으로의 회동은 오늘과는 달라야 한다며 김 후보뿐 아니라 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일화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안을 듣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난 경선 기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단일화에 대한 말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을 넘기면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보고 버티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선 기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이었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줄곧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곧바로 단일화에 나서겠다며 당심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전당대회 전날까지도 후보로 선출되면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후보 선출 직후 발언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후보가 되면은 바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후보 선출 사흘 뒤 김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다면서도 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공개적인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변한 배경을 두고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 구도가 보수 진영에 유리해져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섰을 거란 겁니다. 예, 뭐 불소식이가 이렇게 충청남도까지 와서 지사님 만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후보가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기호 2번 후보로 확정할 것이란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렇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극심한 진통을 겪으며 김 후보 측에서는 강제 단일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대 단일화와는 무엇이 다르기에 이처럼 진통이 큰 것인지 홍선기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단일화로 꼽히는 건 1997년 15대 대선 당시의 DJP 연합입니다. 각자 싸워서는 당시 여당의 이회창 후보를 넘어설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대중, 김종필 두 야당 후보의 단판으로 성사됐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물론 가장 최근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까지 모든 논의는 당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거나 캠프 대표단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가장 애가 타는 건 국민의힘 지도부로 보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에 이뤄낸 단일화라고 해서 모두 승리한 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진통 끝에 성공했지만 선거에는 패했습니다. 단일화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압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단일화의 가장 큰 차이는 어느 후보가 이기든 국민의힘 후보로 내보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단일화 후보를 뽑아놓고도 이분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안 돼서 선관위에 등록을 못하는, 후보 등록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각자 출마한 뒤 단일화에서 진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과 달리 경선을 통과한 후보에게 결승전을 재차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겁니다.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이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선거마다 단일화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기에 이번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의 결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재명이라는 응답 43%로 가장 앞섰습니다. 이어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2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12% 순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한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7%였습니다.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3자 대결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4%, 한덕수 후보 34%, 그리고 이준석 후보 6% 순이었습니다. 차기 대선 지지 후보가 있는 응답자에게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계속 지지할 거라는 응답은 76%,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2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로 국민의힘 34%의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였고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등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 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다음 주 본격적인 대선 일정 시작을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대비 태세에 나섭니다. 연인원 16만 8천여 명을 동원해 경계를 강화하고 선거 당일에는 최고 비상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주가량 남기고 경찰 선거관리대책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했는데 우선 후보자 경호와 안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 당일까지 투표소와 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천여 명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거 활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경계 태세를 차츰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관서에 선거 경비 통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부터는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합니다. 다음 달 3일 선거 당일에는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하는 최고 비상근무 단계인 가포 비상을 전국에 발령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0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의 경우 배우자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는데 이호영 대행은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을 하던 운전자가 SUV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는데요. YTN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갑작스러웠던 사고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대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승용차는 그대로 역주행하더니 맞은편에서 오던 SUV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은 수십 미터 뒤로 튕겨나갑니다.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산산이 부서졌고 SUV 앞부분도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폭발음? 전쟁 났는 줄 알고 깼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밖으로 누워있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새벽 4시 20분쯤 인천 구월동 승기사거리 인근에서 20대 남성 정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정 씨는 이곳 사거리부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충돌 전까지 무려 100m가량을 반대편 차선에서 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용차엔 정 씨를 포함한 20대 5명이, 피해 차량인 SUV엔 60대 여성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승용차 동승자까지 모두 2명이 숨졌고 정 씨 등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인의 차를 빌려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정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체열을 진행한 경찰은 국가수 정밀감정을 통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에 충돌하더니 잠시 후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와 탈환합니다. 빠른 속도로 도망을 치다가 검거돼갖고 차에 타는 순간까지 막 좀 심하게 반항을 하셨는데 서울 반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 시내버스 등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건물까지 들이받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3명을 차로 쳤는데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는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119 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운전자는 소지품만 두고 현장에서 달아났는데 차량이 입구 일부를 가로막아 소방 출동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한밤중 승용차 한 대가 119 안전센터 앞으로 들어오더니 입구를 비스듬히 가로막은 채 멈춰섭니다. 곧바로 운전자가 나와 황급히 달아나고 뒤이어 차량을 쫓던 경찰차들이 도착합니다. 밤 11시 1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40대 운전자 A씨는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두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소방은 3시간 40분 만에 차량을 견인했는데 그동안 긴급 구조 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됐습니다. 황당한, 그것도 음주가 의심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소방 활동까지 차질을 빚은 겁니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조만간 출석 일정을 조율해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남태현 씨가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남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지난 2023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월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120만 명분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20대 독일인과 폴란드인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독일에서 도자기에 숨겨보낸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했는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경북 포항과 경기 성남시 등에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로 여중생 A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학생들은 A양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웃거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 논문으로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아직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동문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명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석사 논문이 표절로 확정된 지 2달이 넘었는데 학교 측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73일이 지난 지금까지 숙명여대와 문시현 총장은 징계 계획과 지연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999년 화가 파울 클레를 주제로 논문을 써 숙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해당 논문의 다른 이론서들의 내용이 인용이나 참고 문헌 표시 없이 포함돼 있다며 표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듬해부터 검증 절차를 밟은 숙대는 지난 2월 3년 만에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습니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논문에서 인용 참고 문헌 표기를 빠뜨린 건 단순 오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가 논문을 낼 당시 연구윤리 규정이나 지침은 없었지만 학계에서 인용과 출처 표기 방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던 만큼 통상적 기준에 근거하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은 절차는 연진이의 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논문 철회가 결정되고 석사학위가 박탈되면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아직 연진이가 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인데 결정이 늦어질수록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절차에 따라 조치에 나서라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는 최근 조 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억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현직 시절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지만 2022년 8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접대 의혹은 지난 2013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며 불거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프로야구 한화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9연승을 거두면서 리그 단독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높게 날고 있는 이 독수리 군단의 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관심인데요.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기를 넘기고 6이닝을 2실점으로 막은 문동주가 더그아웃에서 외국인 선발 듀오 폰세, 와이스와 진한 포옹을 나눕니다. 이원석이 시즌 첫 홈런을 날리며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했을 때는 노시환과 최은성이 이원석을 번쩍 안아올리며 후배의 길을 살려줍니다. 9연승을 달성한 한화 더그아웃 분위기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가 쉽지 않았는데 선수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줘서 오늘 마운드에서 너무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달성한 9연승. 1강이던 LG를 끌어내리고 단독 1위에 오르며 프로야구 초반 판도를 한화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30경기 이상 소화한 시점에 한화가 단독 선두에 오른 건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폰세와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으로 이어지는 막강 선발진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이탈자 없이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평균 자책점 2위에 올라있고 야수들의 주루와 수비 지표도 최상위권입니다.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타격이 아닌 투수력과 주루, 수비 지표가 좋다는 점에서 시즌 내내 이 기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일군 지난 1999년 10연승을 넘어 1992년 빙그레 시절 달성한 14연승도 도전해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런 부상 없이 5명이 던져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 투수들이 그거에 맞게 과부하가 좀 안 걸리면서 할 수 있는. 변함없이 곁을 지켜온 보살 팬들에게 진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는 한화는 이제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21세기 첫 10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9연승을 질주하며 선두로 나선 프로야구 한화의 외국인 에이스 폰세가 KBO 3, 4월 최우수 선수에 뽑혔습니다. 폰세는 지난 3월과 4월 7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을 거두고 평균 자책점은 1.96을 기록해 다승 2위, 평균 자책점 6위에 올랐습니다. 한화 투수가 월간 MVP에 오른 건 지난 2018년 정우람 이후 7년 만이자 외국인 투수로는 구단 사상 처음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경기 시간이 지난해보다 13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올 시즌 정규리그 평균 경기 시간이 2시간 57분으로 지난 시즌 3시간 10분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지난해 도입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이 불필요한 항의 시간을 줄였고
투수와 타자의 준비 시간에 제한을 두는 피치 클록도 올 시즌 처음 1군 경기에 적용돼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맑고 따뜻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이 잔뜩 흐려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전남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 시간당 30에서 50mm,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반이 약해지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에서는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 15도, 대구 1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8도, 대구 18도에 머물겠고 오늘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낮아지면서 한낮에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말인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